방금 소개받은 저는 영화사 명필름의 이은 대표고요. 제가 오늘 그 성남문화재단의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진행자를 자처하고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이 영화 보신 영화를 만든 이동원 감독과 여러분간의 대화 시간입니다. 이동원 감독은 벌써 세 번째 영화를 하고 있어요. 환절기라는 작품, 그리고 당신의 부탁이라는 작품 이어서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데요. 10월 30일 개봉을 앞두고 이 영화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았지만 그 지원만 갖고는 사실 만들기 힘들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시나리오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이동훈 감독이 이뻐서 줬다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성남문화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그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저는 왔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동훈 감독 인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G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감독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성남문화재단에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 작품들 이제 쭉 소개하는데 저도 참 이렇게 재밌게 또 좋게 본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봄에 이렇게 좀 지원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 지나가는 길목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1년이 지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지원해주신 또 성남 시민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이동훈 감독하고 영화 보신 소감 말씀 주셔도 좋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실 건가요? 혹시 마이크가 있나? 네. 여러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도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같이 작업을 했지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주하고 그 파주가 굉장히 끝에서 끝인데 그 중간에 금강휴게소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금강휴게소를 설정하신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지, 또 특히 그 도둑이 어머니 유골함을 위령탑 근처에 버리고 와서 혹시 또 감독님께서 위령탑도 개인적으로 어떤 뭐 주관적인 의미라도 부여하신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강휴게소가 거의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휴게소에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니나네 나는 세대 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의 이야기가 하지만 각자 다른 세대 간의 이야기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실까, 혹은 왜 저렇게 사셨을까 또 뭐 생각도 하고, 또 아마 또 저희 부모님은 혹은 또 부모님 세대분들은 저 혹은 또 저희 같은 세대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책망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윗세대 분들을 뭐 흔히 하는 말로 산업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징되는 그 나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산업화를 이룬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대를 상징하는 게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금강휴게소에 보면 그 원래는 그 밑에 쪽에 다른 휴게소에는 아주 큰 위령탑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이 크게 있고요. 근데 금강휴게소 한켠에 되게 외진 자리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많이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88명이 그 건설을 하면서 순직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령탑이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미정이 직업도 결혼식장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을 뭔가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또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이제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뭐 현상이나 그 사람들을 뒤에서 이제 좀 보조해주거나 또 당연한 것들이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등장했던 거고요. 근데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골함이 금강휴게소에서 사라진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도둑이 이제 보통 휴게소에서 그런 사고들이 좀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예, CCTV가 없는 곳에 이렇게 뭔가 기중품이나 가방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도둑을 당한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도 대사에도 나오지만 어머니가 이제 유골함을 어디다 뿌릴지 고민할 때 어머니랑 같이 살던 그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경치 좋은 곳이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아마도 어머니는 물론 이제 그 돈은 잃어버리게 됐지만 스스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미정의 꿈이나마 어머니가 그렇게 즐겁게 막 나비처럼 홀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가운데. 그 꿈속에서 실례지만 어디 사신? 몇 학년? 저 중학교 2학년이고 성남나는데 용인시 살고 있어요. 그 꿈속에서 어머니랑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가 생각났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되게 광적으로 춤을 추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랄까 약간 마음이 놓인 듯한 그리고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되게 춤을 추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영화에서 왜 등장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마더라는 작품 저도 봤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 한 10년 전 작품인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마 첫 장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김혜자 씨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억눌린 듯 하면서도 약간 이제 기이하면서도 그런 춤을 췄던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미정의 엄마인 경숙이 췄던 춤은 약간 배우에게 전 이제 막 이렇게 세세한 디렉션까지는 하진 않는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그 영정을 모신 장소에 보면 나비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휴게소에서도 언뜻 이렇게 나비 이런 모티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시길 바랬어요. 그랬는데 배우분도 춤을 잘 추시는 분인데 일부러 좀 못 추시게 그 뭔가 이렇게 막춤처럼 그러면서 배우분도 저보고 오셔가지고 아니 나비처럼 홀홀 추고 싶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게 됐고요.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정의 소망이 담긴 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정도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좀 마음도 놓이고 또 이제 마침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유골함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남자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아까 이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부산, 파주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금강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곳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작 기간하고 그 이후에 편집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니나 네나 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하고 영어 제목을 보니까 패밀리 어페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니나네나 영재가 패밀리 어페어인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제 이게 먼저 만화책으로 미리 나왔어요.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화 작업을 해서 그 제목도 이제 니나네나고 그 만화책을 냈을 때 제가 지었던 영재는 You and Me Both,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너나 나나 뭐 니나네나라는 거의 뜻 비슷하게 You and Me Both라는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해외 세일즈나 해외 영화제 출품하기 전에 이제 영재를 정하는데 아무래도 You and Me Both라는 제목으로서는 선뜻 이 영화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좀 모니터링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보편적인 제목인 좀 알기 쉬운 좀 외국 다른 문화를 가진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뭐 가정사 혹은 뭐 이런 이제 직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 텐데요. 패밀리 어페어로 정하게 됐고요. 그 제작 기간은 작년
그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한 2개월 정도 거치고 작년 이맘때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초까지 약 8주간 정도, 7, 8주 정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들은 상업 영화들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예산 영화라서 조금 회차도 적고 저예산 영화라서 회차도 적고 이제 6주에서 8주 사이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후반 작업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화제도 내고 선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니나네나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을 좀 끝에서 끝까지 보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우리가 동남쪽에 있는 뭐 부산이나 이런 경남에서 출발해서 제가 그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파주나 이런 곳이 대단히 전방같이 느껴지거든요. 서울도 뭔가 이렇게 지도를 펴보면 북한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한반도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왠지 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대도시에 살 것 같지는 않고 소도시에 살 것 같은데 경남의 다른 도시들 뭐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공업 도시들이라서 근래에 이렇게 발전한 도시라면 진주라는 곳은 좀 역사가 오래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진주분들 만나뵈면 대단히 그 프라이드가 있어서 자존심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경남도청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교육의 도시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특유의 사투리도 있고 이래서 그런 뭐 진주가 가진 좀 지역색 이런 것들이 좀 그 미정의 가족의 특히 아버지가 성격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비슷해서 진주라는 도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반 작업한 거 뭐 어떤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것도 있나요? 질문에? 네. 보통 영화가 그 촬영하는 기간이 2달이면 편집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리고 녹음도 한 달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근데 우리는 감독이 촬영을 다 마치시고 개봉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편집을 좀 여유 있게 한 편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색보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후반이 튄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아무래도 상영 환경이 여기가 이제 전용 극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영사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상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리나 사운드나 좀 색깔에도 조금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제 바람은 이제 뭐 만약에 더 관심이 가시다면은 상영관에서 한번 또 와주시면은 또 이제 이 만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상영? 다음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10월 30일. 어느 영화가? 영화관은 이제 아마 이게 독립영화에 속하니까 주로 예술영화 전용관 중심으로 걸려서 아마 그래도 지역별로 영화를 찾아보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개봉하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남자가.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거제도 출신인데 같은 남도 사람들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편지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도착을 하고 나서 편지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도착했을 때는 그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셨고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그러면 그 편지는 언제 어머니가 보냈으면 약간 그런 것 좀 어떤 마음으로 엄마가 굉장히 그리고 짧은 편지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또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엄마가 본인도 아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힘든 투병을 하면서 뭔가 가족도 보고 싶었을 거고 아들아 보고 싶다라는 한 줄이었지만 그 아들이 정말 선망으로 인해서 죽은 수환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사진관에 일하는 경환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또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진주에 오랫동안 있는 보통 뭐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긴 한데 뭐 무슨 진주시 무슨 동 무슨 사진관 오래된 사진관들은 보통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혀를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그 엽서를 통해서 보내셨고 근데 이제 그 사진관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관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카페에서 그 주인이 좀
아마 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오래된 좀 편집 뭉치함 속에서 발견을 했고 그 시간이 이제 뭐 길어야 뭐 한 달 사이 이내 몇 주 이내 사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침 그 시기 동안 이제 어머니가 떠나게 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어머니가 좀 이렇게 가족들을 좀 자식들을 이렇게 좀 불렀던 게 아닐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뭐 목적을 가지고 혹은 또 재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억지로 같이 떠밀려서 같이 이렇게 가긴 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엄마의 마지막을 또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작품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일단은 저는 영화 보는 내내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들 느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기획할 때 그리고 만들고 나서 관객들이 또 어떻게 봐줬으면 했는지 가족에 대해서 그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얘기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네. 네. 뭐 제 얘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제 얘기가 아니기도 한데요. 좀 그 제목 그대로 너나 나나 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제가 또 잘 줘서 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라는 게 그 여러 세대가 모인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출발지는 다 같은데 도착할 땐 다 따로따로 도착을 하고 목적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출발지가 같은 마치 배가 항구의 출발지는 같은 사이지만 특히나 형제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서로 또 갈 길은 다른 목적지가 다른 그리고 근데 우리가 종종 가족끼리 좀 힘든 구석이 서로 그 목적지가 같아야 돼 혹은 뭐 너는 왜 달라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해줄 때 좀 서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어제 이제 관객과의 만남에서 어떤 분이 그 장면을 얘기해 주시던데 그 수완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먹을 때 4명이 다 젓가락질이 다르다고. 근데 배우분들이 이제 원래 젓가락질이 이렇게 달랐었거든요. 두 분은 왼손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뭔가 특이하게 하시고 또 한 분도 특이하게 하시고 하는데 이제 굳이 제가 촬영할 때 수정을 안 했던 이유가 그 모습이 전 좋더라고요. 물론 올바른 젓가락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뭔가 다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한 가족이긴 하지만 한편은 다 개성을 지닌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하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가족 혹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좀 그 테두리가 느슨한 그래서 서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가족의 의미도 그렇고 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수완 불의의 사고로 떠난 수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잊지 말아야겠다는 어머니의 좀 의지가 담긴 그런 기억의 장면도 나오고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오는데 동시에 또 그렇게 잊지 않겠다는 그런 기억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억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기억을 또 좋은 기억을 오늘부터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혹은 힘든 그 기억의 순간인 사고 장소에서 가족끼리 또 행복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가족처럼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가족들이 좀 새로운 이제는 현재의 좋은 기억을 함께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진행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나요? 저희가 30분 예정하고요. 20분까지인데 네. 조금 더 상황 봐서 네. 20분까지. 그러면 원래 계획된 시간은 9시 20분까지로 알고 있고요. 질문이 적으면 그 전에 마치고 질문이 많으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극 중에 이제 처음에 전혀 내용을 모르고 봤잖아요. 근데 극 중에 그 미정이가
맨 처음에 신내림도 받으려고 그러고 신기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미정이의 꿈에만 엄마가 나타나고 이렇게 환상도 미정이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저 이야기를 끌어내갈까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봤는데 나중에는 별로 거기에 대한 게 안 다뤄졌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약간 그 마무리를 조금 의문스러웠어요.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저도 겸해서 좀 첨언해서 부탁드리면 앞에 시작 때 그 신당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그 미정이가 이제 좀 신발이 약한 딸로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신발이 엄청 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머니는 나타만 나지 신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미정이 눈에는 동생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영화에서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미정이와 엄마 사이의 그 신령 이런 거 상관관계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정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을 좀 떠나고 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에서 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정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 역할도 하면서 그래서 왜 막내인 재윤에게 엄마처럼 굴잖아요. 막 계속 전화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근데 미정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제 엄마 역할을 본인이 원치 않던 원에서는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동생이 떠나고 나서 본인이 자책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뭐 직접 대사도 나오지만 본인이 좀 신을 받아서 좀 동생을 그렇게 객사한 동생을 좀 좋은 데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좀 제대로 살지 실은 그 모델이 됐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정이랑 똑같은 사연을 지닌 분은 아닌데 이분 역시도 그 원래 꿈이 무용이고 꿈을 펼치고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에게 좀 희생하면서 꿈을 못 펼치셨던 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좀 나이가 드셔서 좀 뭔가 마음에 한이 되셔서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보통 심리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점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점집을 가면 또 뭔가 여러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분 역시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끼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뭐 신을 내림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거의 많은 돈을 좀 헛된 데다가 좀 쓰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미정은 실제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기프트,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런 본인의 바람 섞인 죄책감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여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엄마 유골함을 잃어버리고 나서 본인은 뭐라도 엄마랑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걸 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내가 그런 얘기 하지만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엄마가 죽은지도 몰랐고 또 동생이 게이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정이 깨닫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서 점프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이제는 가족을 이렇게 좀 바라봤던 슬픈 눈을 좀 걷어들이고 좀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설명도 조금만 더. 그래서 그 꿈 장면이 처음에 두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먹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휴게소 장면인데 휴게소 장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정의 그런 바람 어머니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 꿈에서라도 좀 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좋은 모습이면 아 좋은 데 갔구나 하면서 물론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좋은 데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속에 바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꿈을 꾸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처음에 또 꿨던 김치 먹는 씬은 아마 미정이 늘 서서 그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게 이제 애증으로 똑같이 나타났던 거고 그 장례식장에서 애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애도를 못 해드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좀 소란을 피우고 이랬던 것들이 미정은 아마도 또 죄책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술 안 먹겠다고 술도 먹고 그래서 아마 꿈속에 뭐 엄마가 좀 책망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남자분 마이크. 네, 저는
창원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성남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남에서 이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스스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게 해준 성남시 문화재단에 감사드리고, 사실은 시사회라는 곳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뭐 오니까 아까 빵도 주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직접 만든 감독님과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성남 시민이 됐다라는 것에 너무 뿌듯하고,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도 하시는데 시장님께도 가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아내와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창원에서 오래 살다가 군대 생활은 파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아까 그 동생을 부산에 동생이 있어가지고 진주에서 부산을 데리고 서울로 간다라는 거는 좀 지리적으로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거꾸로 거슬러 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에 살다가 진주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지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건지 모르지만, 아까 그 유골함과 같이 잊어버린 게 봉투도 있지만 통장도 있었거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 뭐 그거보다는 이제 감독님이 연출도 했지만 각본도 쓰셨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치매 얘기도 다루고 있고, 또 퀘어 뭐 성소수자 문제도 또 다루고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또 그 식당에 가가지고 아빠를 만나는 이 장면 보면서 이게 너무 감독님이 좀 욕심을 많이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 느낌,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창원에서 오셔갖고 처음으로 시사에 오신 분 맞습니까? 감독님 뭐 대답을 원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잠깐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소감, 꼭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뭐 니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넣다는 게보다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 우리 사는 게 그런 모습들처럼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막내 동생이 게이예요라고 묻는데, 마치 그거는 왜 첫째 장남이 이성애자 남성이에요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100명이 모여 있으면 숫자적으로는 5명 정도가 성소수자고, 그렇게 여러 명들이 치매 환자도 우리나라에 몇십 %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이하지 않고 니나네나 다 같은 삶의 모습을 이루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 영화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창원에 사시면서 성남에 오셨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한 40편 넘게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정통 경상도 사투리 영화가 없어요. 고품격 경상도 사투리예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고향이 부산이고 여기 나온 주연 배우들이 다 부산 분들이에요. 너무 편하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잘 만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 감독이 이런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유쾌한 에피소드도 또 동시에 철학도 미학적인 일론, 팬티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영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여자분. 저도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사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사진이라는 게 영화에서 나오고 스크롤 올라갈 때도 사진이 나오는데, 혹시 그 사진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넣으신지가 또 궁금하고요.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또 미정이라는 역할이 나중에 엄마의 유골함을 잃어버리고 막 펑펑 울잖아요. 그 미정이 가지고 있는 엄마의 그런 되게 억눌렸던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정이 엄마를 생각하는 어떠한 감정이라는 게 약간 한 개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미정의 엄마에 대한 여러 애증이나 이런 감정들이 저도 이렇게 쉽게 어떤 단어로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정답처럼 뭐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조금 왠지 어딘가에 있은 미정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아 그리고 아까 생각이 나는 통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리 이제 그 같이 살던 남성분이 그 통장을 돈을 다 찾았었고 근데 이제 그 통장의 돈을 늘 이제 엄마가 지녔었고 뭐 일종의 거기서 빼낸 돈으로 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통장이라는 돈이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통장부터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모아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골함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찾아놨다고 대사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오셨죠? 예. 그러니까 그 규림이 그 에피소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그런 말씀. 그런 네. 사진은 이제 경환이가 틈틈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면이 그러니까 한 장면밖에 등장하진 않는데 경환이 여정을 하는 동안 틈틈이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에 있었던 사진을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일했던 사진관에서 카페로 변한 사진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장면이고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억의 맥락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들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혹은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이나 좀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경환이 사진을 찍는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또 찍는다는 것이 좀 우리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얼굴도 보게 되고 좀 이제 떨어져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뭐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 희극이라고 하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우리 가족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나 뭐 나는 왜 이럴까 하다가도 좀 거리감 있게 또 보면은 조금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듣고 저희들 인사말 한마디씩 하고 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30일 날 다음 주에 개봉하니까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좀 좋은 후기나 또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우리 시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고마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일인데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자기 지역하고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저희들이 신기했고 여기 보시는 작품 이게 보통 작품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문화재단의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거를 시민 여러분께서 좀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 상영 공간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면 성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 인프라에 비해서는 이 상영관 하나를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좀 멋지게 볼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요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로서 우리가 칭찬은 하면서도 이런 환경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좀 시에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시장님도 그런 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면 또
실천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이동 감독이나 저나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성남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껴주시기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